코첼라는 더 이상 음악만 듣고 오는 축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자기 존재감을 다시 증명하고, 누군가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누군가는 팬덤의 힘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산업의 다음 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첼라는 누가 나왔고 누가 잘했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아요. 진짜 재미는 무대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과거를 다시 소환하고, 공연장을 통째로 하나의 세계관으로 바꾸고, 오래 미뤄졌던 약속을 마침내 회수하고, 예상 못한 조합 하나로 역시 코첼라지 싶은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첼라는 음악 페스티벌인 동시에 브랜드 쇼룸이고 팬덤 이벤트이고 영상 플랫폼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대한 문화 산업 현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 코첼라 페스티벌을 단순한 화제의 무대 모험으로 보지 않고 아는 만큼 더 재밌는 10개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인 장면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준비, 맥락, 상징성, 그리고 산업적 의미까지 같이 엮어서요. 컨컨컨입니다. 저스틴 비버, 노트북을 꺼낸 헤드라이너. 첫 번째 장면은 역시 저스틴 비버입니다. 올해 코첼라에서 가장 많은 말을 낳은 무대 중 하나였죠. 보통 헤드라이너라고 하면 초대형 세트와 압도적인 연출을 떠올리게 되는데 비버는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기 예전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밈을 직접 불러오듯 공연을 구성했어요. 처음 보면 솔직히 약간 어리둥절해요. 이게 진짜 헤드라이너 무대야? 싶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이상함이 이번 비버 무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웅장한 콘서트라기보다 자기 스타성의 출발점이었던 인터넷을 무대 위로 다시 끌어올린 퍼포먼스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진짜 비하인드는 무대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번 비버 프로젝트는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헤드라이너 계약으로 거론됐고, 현장에서는 그가 입고 나온 의상과 현장 부스가 모두 자기 브랜드 스카이라크와 강하게 연결됐어요. 그리고 스카이라크는 1주차에만 약 504만 달러 매출을 올리며 코첼라 머천다이즈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겉으로는 힘을 뺀 미니멀한 무대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이건 공연 패션 굿즈 브랜드 노출이 한 번에 맞물린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거죠. 무대는 일부러 느슨하게, 사업은 굉장히 단단하게 설계한 셈입니다. 그래서 비버의 장면은 단순히 호불호가 갈리는 무대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팝스타가 코첼라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파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예전엔 헤드라이너가 무대를 장악한다 했다면 이번 비버는 헤드라이너가 자기 세계관 전체를 장악한다에 가까웠어요. 무대 하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디어 생태계로 보여준 셈이죠. 약간은 이상했고 확실히 영리했습니다. 캐럴지, 드디어 코첼라 한복판에선 라티나. 두 번째는 캐럴지입니다. 이 장면은 올해 코첼라를 정리할 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녀는 코첼라 역사상 첫 라티나 여성 헤드라이너였거든요. 이건 기록 하나가 추가되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코첼라 같은 거대한 미국 페스티벌에서 누가 중심에 서는가는 늘 문화와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캐럴지의 무대가 중요했던 이유는 라틴 음악이 더 이상 요즘 잘 나가는 장르 수준이 아니라 메인 스테이지 한가운데를 설명하는 언어가 됐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무대는 자기 혼자 빛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먼저 길을 닦아온 라틴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중, 라틴 정체성과 연대감,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의 이민과 문화 대표성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코첼라의 중심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올해 코첼라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장면이었죠. 사브리나 카펜터, 사브리나 우드라는 세계를 세운 밤. 세 번째는 사브리나 카펜터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화려한 팝쇼예요. 할리우드풍 세트, 번쩍이는 스타일링, 아주 자신감 있는 톤. 그런데 이 무대가 흥미로운 건 그 화려함이 그냥 꾸며진 게 아니라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캐릭터를 완성형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브리나 우드라는 세계관이 완성된 이 무대 안에는 단지 화려한 장치만이 아니라 사브리나가 몇 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 농담, 글래머 감각, 약간의 자기 패러디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는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라기보다 이제 나는 이런 세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팝스타다라고 선언하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비하인드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디올 커스텀 의상 4벌을 갈아입었고 할리우드 힐스풍의 무대 장치, 스타 시스템을 패러디하면서도 동시에 이용하는 연출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어요. 메이크업, 의상, 세트, 무대, 톤이 전부 하나의 캐릭터로 묶여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사브리나는 이번 무대로 잘 나가는 팝스타를 넘어서 자기 브랜드와 미감을 페스티벌 스케일로 구현할 수 있는 헤드라이너라는 걸 보여줬어요. 빅뱅, 6년 늦게 도착한 약속. 네 번째는 빅뱅입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반가운 복귀 정도로 말하면 아쉽습니다. 빅뱅의 코첼라 무대는 원래 2020년에 예정돼 있었다가 팬데믹으로 사라진 약속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에 이 무대는 첫 코첼라가 아니라 한 번 끊긴 시간을 6년 만에 다시 이어붙인 장면이었습니다. 포브스는 이 점을 아주 선명하게 짚었고, 그래서 이 무대는 향수 파리로 소비되기보다 마침내 도착한 무대로 읽혔어요. 그리고 지금의 빅뱅은 예전 그대로가 아니죠. 현재는 지드래곤, 태양, 대성의 3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무대가 그 변화를 애써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피날레에서는 탑의 파트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죠. 오히려 비어있는 자리까지 포함한 채 자기 역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추억 장사라기보다 상실을 겪고도 여전히 한 팀으로 남는 방식을 보여준 복귀였습니다. 캐치아이와 헌트릭스, 현실과 가상이 한 프레임에 붙은 순간. 다섯 번째는 캐치아이입니다. 이 무대에서 캐치아이는 멤버 공백이 있는 5인 체제로 치렀어요. 원래라면 허전함이 먼저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팀은 그 빈칸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헌트릭스와의 결합으로 더 큰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약점을 덮은 게 아니라 약점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더 큰 화제성으로 뒤집은 셈이에요. 이 장면이 재밌는 건 현실의 걸그룹과 가상의 K-POP IP가 자연스럽게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코첼라 자체가 이미 음악만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캐릭터, 밈, 서사, 팬덤, 문법까지 함께 소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치아이의 무대는 한 곡이 터진 무대라기보다 K-POP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와 IP를 무대에서 작동시키는지 보여준 사례였어요. 라디오헤드 벙커. 공연을 안 했어도 더 강렬한 경험. 여섯 번째는 라디오헤드의 벙커입니다. 이건 공연이 아닌데도 아주 강하게 남은 장면이죠. 이 설치가 그냥 전시가 아니라 라디오헤드의 세계를 직접 걸어 들어가 체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팬데믹 시기에 공개됐던 키드의 엠니지아 경험을 현실 공간으로 확장한 버전으로 코첼라에서는 그것이 벙커 형태의 몰입형 환경으로 구현됐습니다. 다시 말해 라디오헤드 음악을 듣는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라디오헤드의 감각 안으로 잠시 들어가 보는 경험이었던 거죠. 잠깐이라도 그냥 들어가서 느껴보라고 말하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코첼라는 원래 과잉의 축제인데 라디오헤드는 그 안에서 의외로 희소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만들었습니다. 과하게 말하지 않아도 오래 남는 팀이 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핑크 팬더리스, 짧지만 영화처럼 남은 무대. 일곱 번째는 핑크 팬더리스입니다. 이 무대는 언뜻 보면 감각 좋고 귀여운 팝 무대 정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집요하게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힌 구상에 따르면 이번 공연의 목표는 관객이 짧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의상도 시네마틱 클럽 웨어라는 하나의 미감 아래 묶여 있었어요. 즉 이 무대는 크게 소리치지 않지만 분명한 톤으로 기억을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코첼라를 더 재밌게 만들어요. 꼭 가장 큰 세트, 가장 큰 함성만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무대는 아주 짧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핑크 팬더리스는 그걸 아주 잘했습니다. 이 무대는 거창한 선언 대신 자기만의 미감을 흔들림 없이 전달하는 게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시끄럽지 않은데 계속 생각나는 무대. 사실 그런 무대가 제일 무섭죠. 솜버, 아는 사람은 더 크게 반응한 깜짝 카드. 여덟 번째는 솜버입니다. 솜버는 이번 코첼라에서 주목받은 젊은 신예 팝록 얼터너티브 아티스트예요. 그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시간대도 중요했습니다. 코첼라에서 해질 무렵 아웃도어 시어터 슬롯은 그냥 시간표 한 줄이 아니라 신예가 자기 이름을 크게 찍을 수 있는 사실상 스타 검증대 같은 자리예요. 솜버는 그 자리에서 관객을 필드 끝자락까지 끌어모을 만큼 강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위에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더 얹었어요. 솜버는 무대 중간에 빌리 코건을 깜짝 불러냈습니다. 빌리 코건은 1990년대 미국 얼터너티브 록을 대표하는 밴드 스매싱 펌킨스의 핵심 인물이죠. 둘은 함께 대표곡 1979을 불렀어요. 이 장면이 왜 설득력 있었냐면 그냥 전설을 불러다 이름값만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9는 최근 소셜 플랫폼에서도 다시 주목받던 곡이었고, 솜버가 가진 지금의 젊은 감성과도 의외로 잘 붙었어요. 다시 말해 이건 억지 콜라보가 아니라 지금 뜨는 신예와 한 시대를 대표했던 록 아이콘이 같은 노래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독 코첼라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메인 헤드라이너급 자본과 세트로 압도하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대신 코첼라가 원래 잘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오는 아티스트를 아주 정확한 순간에 크게 터뜨리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엔 늘 세대 연결이 있죠. 신예는 계보를 얻고 전설은 현재를 얻습니다. 코첼라는 바로 그런 교차점에서 가장 재밌어져요. 비니, 기록보다 더 중요한 준비된 첫 등장. 아홉 번째는 비니입니다. 코첼라 최초의 필리핀 그룹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비니는 단지 기록을 세우러 온 팀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제시할 준비를 하고 온 팀으로 보였습니다. 신곡을 현장에서 공개했고 무대와 의상, 멘트 전체가 우리는 그냥 처음 온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떤 팀으로 기억될지 보여주러 왔다는 인상을 줬어요. 이건 힙합이 코첼라 같은 글로벌 메인 페스티벌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입장하는 순간이었어요. 필리핀에서도 아이돌 나왔어요가 아니라 우리도 글로벌 메인 담론 안에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등장에 가까웠죠. 그래서 비니의 무대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다음에 누가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을지를 상상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테디 스윈스, 잘 부르는 가수에서 무대를 아는 가수로. 열 번째는 테디 스윈스입니다. 이번 코첼라에서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었어요.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큰 페스티벌 무대를 어떻게 기억에 남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선셋타임 메인 스테이지에서 그는 자기 노래만 밀어붙이지 않고 관객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장면들을 영리하게 배치했죠. 무대는 아파트처럼 꾸며졌고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네사 칼튼과는 A Thousand Miles, 데이브 리 로스와는 점프를 부르며 세대와 장르를 자연스럽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대표곡 루즈 컨트롤로 중심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남의 노래와 스타 게스트로 분위기를 띄우고 결국 자기 노래로 무대를 완성한 것. 그러니까 이 장면의 핵심은 테디 스윈스가 코첼라에서 자기 보컬, 자기 취향, 자기 쇼맨십을 한 번에 증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덩치가 커진 코첼라는 무대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코첼라를 산업으로 보려면 무대 바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올해도 강풍 때문에 일부 공연과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이 장면은
코첼라가 단순한 낭만의 축제가 아니라 날씨, 구조물, 동선, 안전관리까지 버텨야 굴러가는 거대한 현장 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동시에 축제의 화제는 이제 무대 위 가수들만 만들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티켓을 끊기 전부터 촬영 동선과 브랜드 협업을 준비하고, 코첼라는 현장 경험인 동시에 이미 촬영되고 편집되고 유통되는 콘텐츠 플랫폼이 됐죠. 게다가 지금의 코첼라는 현장 관객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생중계와 쇼클립까지 전제로 설계되는 방송형 페스티벌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코첼라는 노래를 듣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화면에 남을 장면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왜 지금 한국도 자기만의 코첼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코첼라의 힘은 단순히 큰 가수가 많이 나오는 데 있지 않아요. 한 장면이 패션, 관광, 브랜드, 스트리밍, 도시경으로 번져나가는 플랫폼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SM, JYP, YG, 이른바 K-POP 대형 4개 기획사가 함께 합작법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죠. 물론 초기 논의 단계지만요. 가칭 페노메논이라는 대형 페스티벌 IP를 한국에서 먼저 선보인 뒤 글로벌 도시로 확장하는 그림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공동 페스티벌 IP를 검토한다는 뉴스도 결국은 공연 하나 더 만들겠다가 아니라 K-POP 이후의 다음 판을 페스티벌이라는 플랫폼 단위로 설계해보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코첼라는 여전히 가장 유명한 교과서이고 한국은 이제 그걸 참고해서 자기 문법을 만들 수 있느냐를 시험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결국 코첼라의 매력은 이겁니다. 무대를 보고 나오면 노래만 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무엇을 화제로 삼고 있는지가 같이 보입니다. 누가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누가 무대 밖에서 브랜드를 폭발시키는지, 누가 라이브를 방송 포맷으로 바꾸는지, 누가 예상 못한 세대 연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코첼라는 해마다 라인업표보다 더 큰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음악은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부터 문화 산업 전체가 시작되는가. 그리고 아마 그래서 한국도 이제 자기 답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코첼라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K-팝의 조직력, 팬덤 동원력, 도시 인프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자기만의 페스티벌 문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힌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첼라의 열개 장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